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제가 옛그림의 마음씨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다정다감한 우리 옛그림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운을 뗐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옛그림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빙 둘러서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완곡어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옛그림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옛그림, 이 다정다감한 우리 옛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특성, 그것이 뭐냐 하면은 유머입니다. 유머. 유머 감각을 우리 옛그림을 통해서 선조들의 유머 감각을 한번 엿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유머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농담이라든가 뭐 익살 뭐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자어로 유머에 해당되는 두 가지 이 단어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해학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골개입니다. 골개. 해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참 해학적이야, 이런 말로 익살스러운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고요. 다음에 골개라는 말은 조금 낯이 익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웃기는 얘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학은 말이죠, 한자로 쓰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해학인데요. 이 해학에 해자에도 그렇고 학자에도 변이, 똑같은 변이 붙습니다. 여기 무슨 뭐라고 읽죠? 말씀은 변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해학은 우스갯소리인데 주로 뭐냐 하면은 말로 가지고 웃기는 이른바 말장난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학은 언어에서 벌써 단어에서 그런 게 느껴지죠. 요즘으로 치면은 개그 같은 것들, 언어의 유희를 이용해서 즐겁게 하는 그런 농담에 속하는 것이겠고, 골개는 한자로 이렇게 쓰죠. 골, 예. 개자는 이렇게 씁니다. 아이고, 예. 저도 오래간만에 써서 좀 헷갈립니다. 이게 골개입니다. 이 골은 뭐냐 하면은 요 글자가 골로도 읽을 수가 있고 미끄럽다는 뜻으로 쓸 때는 활로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활유 할 때 활자가 이 활자입니다. 골로도 읽는데 이때 골로 읽을 때도 매우 미끄럽고 부드럽다는 얘기가 되고요. 요 개자가 뭐냐 하면은 이 개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상고할 개자, 즉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기원과 본질을 이렇게 잘 알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상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 육안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물들, 이것이 그냥 느닷없이 벌어지고 느닷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와 이 활동의 근원, 그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기원이 뭔가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을 개라고 합니다. 그것에 매우 미끄러운 거, 매끄럽게 잘 안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검색에 능하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듣는 사람이 금방 그럼 그것은 사실은 예전에 말이죠, 주나라 시대 때 누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생겼어, 이렇게 고사나 어원을 잘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이제 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농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기원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요, 제가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을 때 그 모르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골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르니까요. 그분은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르고 저는 다 알고 있는 매우 검색에 능한 저로서는 그분이 하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도 말 비틀고 저렇게도 비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유머입니다. 유머는 여유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여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만한 여유를 지니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터득하고 있어야
유머가 나올 수, 여유가 생겨서 그 여유에서 유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그림의 유머라고, 익살이라고 할 때 유머는 뭐냐면은 어떤 사건과 사물의 기원을 매우 잘 알아서 그것의 이치를 꿰뚫고 있어서 어떤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또는 존재하고 있는 사물을 빗대어서 이렇게도 비유할 줄 알고 저렇게도 비교할 줄 아는, 그렇게 자유자재한 어떤 사람들의 언어 구사 능력, 이런 그것을 골게, 즉 요즘 말로 하는 유머다 이겁니다. 우리 옛그림에서, 우리 옛그림은 그 익살, 즉 유머 감각이 얕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좁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넓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보통의 사물이라도 그 사물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와 기원과 발달 과정과 진행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상대로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하는 그런 뛰어난 언어 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정신세계,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옛그림의 세계는, 유머에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제 이야기를 매우 심각하게 들고 계시는데 오늘의 주제는 유머입니다. 유머. 그러니까 우리 옛그림에서 그런 여유, 많이 아는 자의 여유를 우리 옛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유머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편하신 마음으로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옛 사람들의 그 웅성 깊은 유머 감각,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누구나 다들 아시는 조선이 자랑하는 정말 불세출의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가 그린 개와 갈대입니다. 예. 그림 속에서 지금 개가 몇 마리가 있나요? 2마리가 있습니다. 2마리가 지금 집게 발로 어떤 식물의 끝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이 그림에 나오는 식물은 뭐냐면 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그림에 개가 나오는 그림이 있다면 반드시 등장하는 보조적으로 그 파트너가 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갈대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개 그림을 그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수천 점이 넘게 있을 겁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근데 그 개 그림은 하나같이 다 갈대밭에 그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개와 갈대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단원 김원도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그렸을까요? 개는 특성이 어떻습니까? 개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특성이 뭡니까? 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딱딱한 껍질입니다. 딱딱한 껍질. 딱딱한 껍질에서 여러분들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껍질은 우리말인데 그 한자로 껍질이면 뭐가 될까요? 한자로? 예, 맞습니다. 예, 갑입니다. 갑. 이게 껍질 갑자입니다. 가죽피, 뭐 이것도 껍질이겠는데 껍질 갑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갑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껍데기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갑.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갑질 논란, 뭐 이런 것들, 그때 갑질의 갑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지가 높은 사람 노릇하려고 그러고 아래 사람 깔보는 거, 이런 거죠. 어쨌든 갑은 갑을 병정 이렇게 이렇게 셈을 해 나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갑이라는 것은 1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이 1등을 의미할 때는 이 1등은 과연 자기 생애에서나 나라에서나 가장 영광스러운 1등이 뭐겠습니까? 생애를 통해서 과거에 무슨 급제? 장원급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에서 1등을 떠올리고 이 1등이 장원급제를 뜻하고,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개입니다. 개. 그리고 옛 그림에서 개가 나오면 장원급제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단원이 개를 그려서 선물을 하면은 과거 시험 볼 사람한테 주면은 나보고 장원급제하라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갈대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갈대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갈대는 한자로 어떻게 쓰나요? 이 풀초 밑에다가 여러분들 많이 쓰는 성시, 노시입니다. 이게 바로 로인데요. 이게 갈대노자입니다. 갈대노자. 갈대노자. 그래서 우리 옛 그림에서
갈대를 그리면은 갈대 노자를 떠올려야 되는데 갈대 노자를 떠올리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갈대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 노자와 발음이 비슷한 다른 글자 하나를 찾게끔 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갈대 노자와 비슷한 발음 이런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옆에 노자 쓰는 거. 이것은 우리말 발음으로는 뭐냐 하면 리어입니다. 리어. 요게 뭐죠? 이게 이제 홀로 쓸 때는 달 원리지만은 다른 글자와 붙어서 변으로 쓰일 때는 이것은 뭐라고 읽어야 되느냐면 고기육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리어에는 고기와 관련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글자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갈대를 그릴 때는 이것을 뜻한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장원급제한 사람한테 임금이 칭찬하는 의미에서 내리는 음식입니다. 고기 음식. 그래서 갈대를 그리게 되면 장원급제한 사람이 받는 음식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림 속에서 두 마리 개가 갈대를 집게로 이렇게 꽉 잡고 있죠. 그 갈대를 붙들고 와서 누구한테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개와 갈대를 그린 그림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전할 전자에다가 이려자를 써서 전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려도. 예. 그는 이 리어를 전한다는 얘기인데 전려도를 할 때 전려가 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임금이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게 전려입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전려도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칭송하기 위해서 이 임금이 그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다 호명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려입니다. 자, 개와 갈대 그림은 자, 옛날 사람들이 화가들이 그려서 누구한테 줬다면 그 그림을 받은 사람은 금방 압니다. 아, 내가 곧 과거 시험을 보러 갈 테니까 과거에 급제를 해서 장원으로 급제를 하고 다음에 그 장원의 급제의 영광을 입어서 임금을 아련하고 나서 임금이 직접 나의 아름다운 방명,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입으라는 뜻으로 옛날 화가들이 개와 갈대 그림을 그려서 과거 보러 가는 사람한테 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유머가 있나요?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은 다른 기몽들은 개와 갈대 그림을 그려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해룡왕처야 횡행하고 단원 여기서 자기 호를 썼는데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다에 용왕이 계신 곳에서도 나는 옆걸음 친다네. 아니 개 같은 그런 한갓 미물이 저 바다에 용궁에 들어가서 용왕이 있는 앞에서도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임금 앞에 인사로 쪽발로 해서 이렇게 국궁을 하고 절을 하는데 이 개란 놈은 용왕을 뵈러 와서도 용왕이 저기 있는데도 옆걸음 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단원이 이 그림을 그려줘서 이 그림을 받은 사람이 설혹 장원급제에 대해서 중요한 나라의 인재로 쓰임새를 받아서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더라도 네가 임금 앞에서 결코 예스맨은 되지 마라. 임금이 아무리 지체 높은 분이 말하자면은 뭐 은명을 내리고 그것도 사리에 맞지 않고 국리민복을 해치는 발언이라면은 네가 그 신분에 직을 걸고 나는 노라고 해라. 모두가 예스 할 때 너는 노가 되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벼슬아치를 지내라. 이런 뜻으로 이 말을 써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갈대와 개 그림은 장원급제를 빌어주는 그림인데 장원급제한 이후에 벼슬살이를 할 때 이렇게 해라라는 주문까지 단원 써놓은 거죠. 그죠? 예. 다음에 단원이 또 다른 하나의 개와 갈대 그림을 그렸는데 요거는 앞에 그림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보시면은 개들이 지금 역시 그 갈대 연한 먹으로 그린 갈대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그림에 개가 지금 몇 마리 그려져 있습니까? 보이시나요? 예, 3마리. 역시 눈썰미가 있으십니다. 2마리는 등딱지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1마리는 등이 아니라 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눈에 안 띌 수가 있는데 3마리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개와 갈대 그림은 반드시 거기에 등장하는 개를 2마리만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가와 대가에 연이어서 급제하라 하기 때문에 두 마리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지금 몇 마리라고 했죠? 세 마리입니다. 그럼 이건 단원이 왜 세 마리를 그렸을까? 이건 과유불급입니다. 넘쳐서 미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소가 대가에 뭐 나란히 뭐 연이어서 급제하라는 뜻이 되는데 왜 세 마리까지 그려서 계속 시험만 보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유머가 있는 겁니다. 왜 세 마리를 그렸을까? 이 그림 속에는 단원이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위유로 신행 찬수 사정 단원이라고 썼는데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유시성을 가진 노인께서 과거 보러 먼 길을 가실 때 반찬거리로 끓여 드시라고 그려서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희비극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첫째, 반찬거리로 끓여 드시라. 과거 길 정말 멉니다. 여러분 이 청송에서 과거 보러 가기 위해서 저 어느 포위 처사가 한양까지 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영남대로 저 문경 세제를 넘어서 과천부터 기기 시작해서 한양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죠? 예. 시험을 보는데 그 먼 길을 가야 된다면은 가다가 얼마나 배도 고프고 힘도 들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다가 힘들면은 내가 그려드린 과거 급제를 기원하는 이 개그림을 끄집어내서 두 마리보다는 세 마리가 반찬하시기에 좋으니까 꽃게탕을 끓여 드시건 아니면 시간이 남으면 간장게장해서 드십시오. 이런 얘기를 지금 단원이 이 그림을 받을 사람한테 농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와 갈대에 얽혀있는 이 그림에서 단원은 몇 가지 재미있는 농담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수탉과 암탉입니다. 잘 보시면은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이 수탉입니다. 그다음에 왼쪽이 암탉입니다. 암탉이 지금 모이 하나, 벌레 하나를 입에 물고 7, 8마리의 병아리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모이를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 벌레로는 부족하겠죠. 그 중앙에 있는 또 암탉 한 마리가 다른 먹이를 지금 찾기 위해서 열심히 두리번거리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수탉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그 당당합니다. 그죠? 예, 흠상거전 모습으로 그냥 그 저 뒤 꼬리 한번 보십시오. 분수처럼 이렇게 나눠 갈라지는 그 수컷. 수컷의 이 멋이 말이죠. 저 수컷의 멋을 또 너무 제가 수탉의 이 멋스러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찬탄을 하게 되면 제가 마초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수컷만 칭찬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컷의 모습과 암탉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을 그린 분은 화제 변상벽이라는 분으로 영종조 시절에 국수로 불렸던 분입니다. 국수, 나라 국자의 손수자. 변상벽은 고양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려서 그 시대의 별명이 뭐냐면 변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를 워낙 잘 그렸어요. 그런데 고양이뿐만 아니라 닭 그림도 이렇게 정말 자세히 수탉의 깃털에 가해진 세필로 붓으로 잘 묘사한 일일이 묘사한 그 깃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놀라운 솜씨입니다. 정말 정교한 솜씨를 자랑하는 정말 직업 화가의 뛰어난 기량, 테크닉이 보이는 수탉과 암탉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어떤 농담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린 사람은 수탉과 암탉을 그렸을 때 닭을 그릴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닭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닭의 특성을 잘 보시면 닭의 머리에 무엇이 나 있습니까? 벼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전부 다 지금 이 지방 사투리를 지금 구사하고 계신 겁니다. 닭의 머리에 난 요것은 벼슬이 아니고 볕입니다. 벼에다가 시옷. 이 볕의 사투리가 뭐냐 하면은 벼슬입니다. 그럼 표준말로 벼슬로 할 때는 뭐죠? 관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볕은 표준말 관직의 벼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닭을 그리게 되면 그것은 벼슬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암탉 말고 수탉은 뭐냐면 한자로 공개라고 합니다. 공개. 그러니까 이 공개, 수탉이 울면은 수탉이 우는 걸 일컬어서 공명이 되겠죠. 그죠? 수탉이 운다, 울명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명이라는 한자와 똑같은 발음이 나는 공명이 있는데 그때 공명은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큰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남기다라는 뜻이 되죠. 바로 수탉이 우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높은 벼슬에 올라서 큰 공적을 쌓아서 나라의 이름이 널리 전해지거라 라는 그런 기원을 담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여기에 해학이 들어있고 유머가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림을 보고 나서 적어놓은 후배 화가의 감상평입니다. 왼쪽 위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후배 화가 중에 마군후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도 이 토끼라든가 이런 동물 그림을 잘 그린 분이에요. 이 수탉하고 암탉을 딱 이렇게 보고 나서 뭐 공명을 세워라 높은 벼슬로 올라가라 하는 그 닭이 가지고 닭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느낌을 써놨는데 뭐라고 썼는지 이 위에 써놓은 이 글을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흰 털에 검은 뼈는 무리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구나. 기질이 비록 남다르나 오덕은 남아있네. 내가 듣건대 묘약을 끓이려면은 묘약을 지으려면은 네가 인삼과 함께 들어가 줘야 큰 공헌을 남긴다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즉 닭에는 5가지 덕이 있습니다. 오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닭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덕이 뭔지 아십니까? 대단한 겁니다. 닭은 첫째 머리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네, 벼슬이 아닙니다. 벼슬이 있으니까 이놈이 벼슬 자리에 올라가니까 벼슬 자리에 오르는 선비들 치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닭의 첫 번째 덕이 뭐냐 하면은 글을 문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아니까. 다음에 닭에는 발톱이 있는데 이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거니까 이 사람은 무사적 기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무입니다. 세 번째 닭이 싸움을 할 때를 보십시오. 매우 용감합니다. 닭 싸움이라는 말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닭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덕목이 뭐냐 하면은 날랠 용입니다. 용감하다는 거죠. 다음에 닭은 모기를 주면 자기 혼자 먹지를 않습니다. 다 불러서 새끼하고 고양이와 저기 병아리와 같이 모기를 먹죠. 그래서 어질인 닭의 네 번째 덕목입니다. 마지막 닭의 덕목이 뭐냐면은 새벽이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수탉이 울죠. 그러니까 닭이 울면은 새벽이 왔다는 걸 알죠. 그래서 믿을 신입니다. 믿음. 무용인신 이것이 닭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덕을 가진 존재인데 이 오덕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오덕을 뛰어넘어서 인간들한테 큰 공을 세우려면 네가 끓는 물에 인삼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즉 삼계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너의 공이 돋보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화가가 그런 유머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감상자가 그런 재미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평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꽃과 벌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심사정이라는 직업 화가가 아니고 문인 화가, 그러니까 사대부 번듯한 문인 집안에 태어나서 그림에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직업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원 화가의 세계보다 더 웅숭 깊은 세계를 표현하는 데 능수능란했던 분, 바로 현재 심사정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분이 그린 그림 속에 지금 나오는 꽃이 있습니다. 꽃이 무슨 꽃이겠습니까? 이 그림은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봉접귀비, 즉 양귀비입니다. 봉은 이 그림 속에서 뭘 말하는 거죠? 봉? 네, 벌을 말하는 겁니다. 접은 그러면 뭘까요? 나비입니다. 벌과 나비와 양귀비를 소재로 해서 그린 풀벌레 그리고 꽃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원래 옛그림에서 이 양귀비를 그리게 되면은 그 의미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건 뭐였을까요? 자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많아서 좋은 것은 자식이었습니다. 다산을 의미합니다. 양귀비를 그리게 되면은 다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자, 다음에 그 나비를 그리게 되면 무슨 의미일까요? 나비. 나비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나비접입니다. 접. 이 나비접자하고 발음이 이렇게 비슷한 글자 하나를 떠올리면 그게 나비를 그린 뜻이 되는데요. 이것하고 발음이 비슷한 자가 뭐냐 하면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늙을 노자 밑에 지자를 쓰는데 요거 발음이 질입니다. 질. 접과 질은 비슷하다. 아, 이거 별로 비슷한 발음이 아닌데 생각하죠. 그런데 발음이 사실은 같습니다. 왜냐? 한자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중국말로 이거 발음 어떻게 하죠? 나비? 띠에입니다. 띠에. 예, 띠에. 중국말로 이 질 발음을 어떻게 하죠? 띠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발음이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거는 나비고 요 질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80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양귀비처럼 많이 자식을 낳으시고 그 자식이 전부 다 높은 벼슬을 하시고 또 당신께서는 80을 넘어서까지 길게 오랫동안 다복한 장수를 누리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덕담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농담이 있을까요? 물론 현재는 이 그림 속에 직접적인 유머를 심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바라보는 감상자의 마음이 천차만별인지라 이런 그림을 속에서도 유머를 발견하는 뛰어난 안목을 지니고 있는 감상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가령 저 세종조 때 집현전 학사를 지낸 손조서라는 분은 이렇게 벌나비에 날아드는 이 꽃들을 보면서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그 시의 원문은 생략하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바탕이 어여쁘니 비록 깊이 사랑할 만하지만 붉은색의 깊이를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냐. 가지 가득 벌나비 날아들었지만 꽃의 마음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네. 자, 아름다운 꽃, 만개한 꽃,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 꽃을 향하여 벌과 나비는 자연스럽게 다가듭니다. 그죠? 다가와서 미련을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저 꽃과 나비의 관계는 문학에서나 지금 현실에서도 주로 어떤 일에 잘 비유가 되죠? 꽃과 나비는 우리 인간사에서 남녀의 밀고 당기는 사랑 이른바 전문용어로 밀당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말하자면 관계를 묘사하는 거로 문학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일상에서도 꽃과 나비를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죠? 자, 남녀의 사랑. 그러니까 격제손조서의 그런 시는 말하자면은 그 여성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남자들의 정말 지극한 마음, 그 마음이 있지만은 실제로 꽃의 마음을 얻었는지는 너희들이 늘 꽃 주변을 배회하고 방해하기는 하지만 정말 꽃에 웃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꽃의 마음을 얻었는지 참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인간 사이의 남녀 사랑으로까지 이렇게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자, 정말 뭐 한 인간의 생애를 축복하기 위해서 다복과 장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봉적기비라는 작품이지만 이 작품을 보고서도 옛 문인들은 이런 작품을 가지고도 이렇게 재미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는 완전한 자기만의 감상과 자기만의 안목을 가지고 그 그림의 바깥 세상까지 향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 그림을 보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가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발견하는 것, 이것은 감상자의 특권이기도 하고 감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큰 행복이기도 한 거죠. 자, 다음 작품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작품을 보느냐 하면은 김희겸이라는 18세기 화가가 그린 석천한유라는 작품입니다. 석천한유. 석천한유라는 이 제목의 뜻은 뭐냐면 석천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전일상이라는 분이 한가롭게 논이는 그림이라는 뜻이죠. 김희겸은 18세기의 화원화가입니다. 직업화가였습니다. 궁중에 소속이 돼서 초상화도 그리고 산수화도 그리고 하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화가였는데 그 화가가 이 그림의
주인공 누마르에 앉아있는 저 사내, 즉 석천 전일상이 여름날 어떻게 한가롭게 논이는가라는 것을 매우 풍속화적 시각으로 그려낸 명작입니다. 석천한유. 이 그림의 주인공인 석천, 즉 전일상은 어떤 사람이냐? 5대에 걸친 무반의 집안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그림의 선비나 주인공 남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신분이 대부분 뭐냐면 문인이기가 쉽습니다. 무인의 생활을 소재로 해서 그린 그림은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문무가 똑같이 대접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 문인을 훨씬 더 숭상하는 그런 풍토가 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의 그 뿌리 깊은 전통이었기 때문에 무인의 삶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무인의 삶을 그린 매우 독특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얼마 전 수년 전에 방송국의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그림의 가격을 감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프로그램 사상 최고의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길이가 1m가 조금, 세로 1m가 조금 넘는 크기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여러분 얼마의 감정가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없습니까? 15억을 받았습니다. 역시 금액이 돈 얘기가 나오니까 탄성이 나오는군요. 네. 자, 15억짜리 그림인데 이 15억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 속에는 미술사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초상화 기법의 주인공과 나머지 풍속화 기법의 엑스트라가 공존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예. 주인공 석천 전일상은 초상화 기법으로 이분의 초상화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그렸느냐? 역시 이 그림을 그린 김희겸이라는 화원이 그렸는데 그 김희겸이 그린 석천의 초상화와 김희겸이 그린 석천 한유에 나오는 석천의 얼굴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상화고 나머지 나오는 저 여성들이나 뭐 저기 그 몸종들의 모습은 풍속화의 주인공처럼 인물화를 그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의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 실제로 살았던 인물을 소재로 그렸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 감정의 기준입니다. 자, 이 그림은 무엇이 재미있느냐? 여러분, 혹시 문인에게 네벗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문인의 네벗을 일컬어서 네자로 뭐라고 부르죠? 문방사우입니다. 문방이 뭐죠? 서재를 말하는 겁니다. 글 읽는 문인의 서재에 늘 함께하는 네벗이라고 해서 사우, 문방사우라고 합니다. 문방사우가 무엇을 지칭하죠? 지, 필, 묵, 연, 예, 종이, 붓, 먹, 벼루입니다. 그죠? 예. 자, 지필, 묵, 연이 네벗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인에게도 네벗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문인의 네벗은 문인의 네벗과 같이 통용되는 네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인사호입니다. 무인은 우가 아니고 호입니다. 무인사호. 이때 호는 혹을 호자입니다. 네, 혹을 호자를 쓰거나 좋아할 호자를 쓰기도 합니다. 무인의 네벗입니다. 무인의 네벗은 호글입니다. 이 그림에 무인이 가장 가까이 두는 네호글이 이 그림에 다 나옵니다. 뭔지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인의 네벗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 말입니다. 무인이 전장에 나가는데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예, 말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저 기둥에 매달려 있는 칼입니다. 무인이 늘 가까이 둘 수밖에 없는 기물이죠. 세 번째가 석천 전일상의 손등에 올려져 있는 매입니다. 무인은 그 시절에 매 사냥을 매우 즐겼습니다. 무인의 리크레이션 중에 하나가 바로 매 사냥입니다. 자, 마지막 남은 무인의 호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웃는 모습으로 봐서 벌써 다 알고 계시는 듯한 감을 잡았습니다. 즉 관기, 기생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옛날 문인이 노는 가락과 무인이 노는 가락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화가는 무인이 호쾌한
그 호걸들을 그림 속에 다 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전일상의 무릎 앞에 무엇이 다 채곡채곡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문방사우가 같이 있습니다. 자, 왜 무인한테 사호뿐만 아니라 문인의 내부까지 다 같이 놔두었을까요? 그렇게 그렸을까요? 즉 석천전일상은 문무를 겸비한 존재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은 그런 점에서도 매우 독특한 양식이자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소도구들이 가지는 그런 인문적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그 재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함께 포용하고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 하나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옛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머 감각 중에 또 이런 독특한 소재에서 발생하는 유머들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분은 누구냐 하면 조영석이라는 분입니다. 조영석은 문인 출신의 화가로서 조선에서 추앙받는 3명의 존재가 있는데 문인 화가, 직업적인 화가가 아니고 문인 화가로서 많은 분들이 추앙하는 3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삼재라고 부릅니다. 즉 호의 집재자가 들어가는 3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산소화의 진경산소화의 대가 겸재정선, 그리고 그 겸재정선의 제자인 아까 본 봉적귀비를 그린 현재심사정, 그리고 이 작품을 그린 관아제 조영석입니다. 관아제 조영석은 벼슬은 그렇게 높은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을원님 정도를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그림을 너무나 잘 그렸습니다. 직업 화가가 아니면서도. 그래서 임금의 용안을 그리는, 즉 어진을 그리는 일에도 직업 화가가 아니라 이 선비 문인 화가로서 거기에 가기도 했는데 임금이 어느 날은 어진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 잘 그린다는 선민 조영석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영석이 나 못 가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어명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괘씸하기 짝이 없죠. 어명을 거절했으니까. 그 이유를 대봐라 그랬더니만 그림이라는 원래 천한 기술인데 천예, 즉 천한 기술을 자랑하는 화가들과 어찌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림 그리는 일을 제가 선비 화가로서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붙들려서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어진 안 그리겠다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다시 어진을 그리는 것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감옥살이 한번 해보고 나면은 마음이 바뀌는 거죠. 예. 무조건 옆걸음만 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기는 한다 해놔놓고 뭘 맡느냐 하면은 그 직업 화가들, 화원들이 어진을 그리는 일에 감독을 맡았습니다. 감동. 예. 이제 선비 화가로서 자기는 직접 붓을 두고 그리지는 않았지만은 화가들이 그린 것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은 했었습니다. 정말 선비로서의 자존심도 강하고 또한 그림을 그려내는 출중한 기술적 능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인물화 쉽게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그림은 지금 어느 큰 노거수 넓고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어떤 머리를 깎은 노인이 둥치에 앉아서 이 옷 윗자락을 이렇게 펼쳐보는 그런 장면을 그렸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신분이? 예, 노인이지만 바로 스님입니다. 예,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았죠. 그죠? 그러니까 스님이 겉옷이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 장삼이겠죠. 그죠? 장삼을 이렇게 넘겨서 오른쪽 손, 이 오른손 중에서 검지와 중지를 갖다 대고 이렇게 옷깃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을 그린 걸까요?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분의 스님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시선을 보면은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잔뜩 쏠렸습니다. 그리고 코는 지금 벌렁벌렁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입은 어떤가요? 실룩셀룩합니다. 얼마나 정신을 집중을 해서 온 신경을 다 기울여서 자기 엄지와 검지를 갖다 대고 있는 이 옷깃에다가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옷깃에? 그렇습니다. 그 벌레가 뭐냐 하면은 이입니다. 이. 이를 아시나요?
아, 이를 아시는 분이군요. 자, 그 이를 잡기 위해서 이 지금 손을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아니, 이를 잡으려면은 여러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게 옳겠죠. 그런데 이분이 신분이 스님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이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엄지의 무게에 의해서 이가 죽어버릴지 모릅니다. 미물이라도 함부로 살생하지 말아야 하는 스님은 이가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검지와 중지를 가지고 이쪽을 대서 살살 털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를 털어내는 스님의 모습을 포착한 선비화가 조영석의 눈썰미, 놀랍습니다. 이런 인물화를 그린 분입니다. 이런 분이 단원과 나중에 해원이 풍속화를 그리게 되는 후대 화가들의 초석을 닦은 분입니다. 이런 그림 속에서 인물하지만 약간의 풍속화적 기운이 느껴지죠. 예, 공제 윤두서와 더불어서 관아제 조영석은 우리의 초상 풍속화의 기초를 닦았던 분입니다. 자, 그분이 지금 이를 잡고 있는 스님, 즉 털어내는 스님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관아제는 옆에 종이 하나에다가 이 그림의 의미를 글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여름날 큰 나무 아래에서 이를 털어내는 스님은 선의 산매에 빠져서 연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를 털어낸다는 것이 선의 산매에 빠져서 연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잡아서는 안 되고 살생을 금하는 부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털어내는 이것도 정말 산매경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 말 뜻도 벌써 유머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를 털어내는, 이를 잡는 이 노승과 관련된 조선시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없을까 싶어서 책을 다 뒤졌습니다. 책을 다 뒤졌는데 여전히 우리 조선시대에는 스님과 관련된 일화들, 이런 일화들 말이죠.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스님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세상이었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님은 주로 이제 호국불교, 즉 나라를 지키는 그런 그것에만 이제 나오고 사명당이나 뭐 서산대사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의병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를 잡는, 이를 털어내는 그 작은 미물에 대해서도 말하자면은 그 부처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일화에 관련된 스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마침 이분의 시대와 비슷한 일본의 독고가 막부 시절에 살던 위대한 스님 한 분의 생애가 이를 잡는 스님과 매우 유사한 사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일본의 다이구 료칸이라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매우 그 선승인데 그분은 일본에서 지금도 거지 성자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이 다이구 료칸 스님은 봄날에 탁발을 하기 위해서 길을 갈 때도 걸음걸이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똑바로 걷거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물론 개처럼 옆걸음을 치지도 않습니다. 긍중 이렇게 걸어갑니다. 동자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걸어가느냐? 저 봄날에 갓 피어난 풀들과 꽃들, 저걸 내가 혹시 밟아버리게 되면 그 가여운 생명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이냐,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여름날 탁발을 해가지고 바랑에다가 쌀을 좀 이렇게 담고 자기가 계시는 암자로 가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피곤해서 이 그림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 스님처럼 나무 밑에 앉아서 다리 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왼쪽 옷깃을 스물스물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열어보니 이 두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처럼 달구력한 선사도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이를 탁탁 털어넣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달구 선사께서 이 두 마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 나는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피를 나눈 형제는 너희들밖에 없으니 부디 왕생극락하거라. 이렇게 하면서 놓아줬다 하는 이런 얘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아제 조영석도 길을 가다가 이를 털어내는 스님을 보고 어쩌면은 그런 관대한 스님의 보시행 이런 그것을 떠올렸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재미난 풍속 인물화 하나를 그려놓았습니다. 자, 우리 옛그림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 옛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어떤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둘러가면서 이야기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우리 옛그림이 있는가 하면은 이 그림 속에 깊은 의미를 담되 그 깊은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아는 자의 여유에서 오는 유머 감각도 잔뜩 버무려 놓은 오늘 구경하는 지금 이 시간에 구경한 이런 작품도 있다는 것. 즉 우리 옛그림의 세계는 다정다감하기 그지없어서 그 다정하고 다감한 그림의 소재들 속에는 인간들의 삶의 큰 넓은 부면들을 다 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삶들을 묘사해내는 화가들의 정서가 아주 다양하게 다채롭게 전개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우리 오래된 조선의 전통 회화들을 감상하시면서 이 그림 속에는 화가의 어떤 다정함, 어떤 다감함들이 있고 그 소재가 어떤 상징적인 함의를 품고 있는지 유심히 잘 지켜보시면서 감상하시는 부디 안목이 훌쩍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